조조도 아니고 손권도 아니다. 유비가 평생 두려워했던 것은 뜻밖의 네 사람이었다. 유비는 인덕과 의리로 세상을 감동시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초라한 신분에서 시작해 수많은 패배를 딛고 제국을 세운 사나이. 그는 늘 정의를 말했고 백성을 위하는 이상을 꿈꾸었다. 하지만 역사는 그가 결코 완벽한 군주가 아니었다고 말한다. 그의 마음속엔 늘 지울 수 없는 공포와 후회가 있었다. 그것은 거대한 제국의 위협도 수십만 대군의 압박도 아니었다. 오히려 운명처럼 마주한 몇몇 인물들, 그들의 존재가 그의 평생을 흔들었다. 그들은 유비의 전략을 무너뜨렸고 그의 가장 믿던 이들을 잃게 만들었으며 결국 그의 꿈 천하통일을 산산조각냈다. 누군가는 유비를 싸움터에서 무릎 꿇게 했고 누군가는 그의 신념을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오늘의 이야기는 왜 유비 같은 영웅이 그토록 두려워해야 했는가? 그 비밀을 따라가보는 시간이다. 제4위 주유, 동호의 명장. 유비를 가장 괴롭힌 사나이 삼국지 속 수많은 장수들 가운데 주유호도 완벽한 인물은 드물다. 그는 미남이자 천재, 그리고 한 시대를 뒤흔든 전략가였다. 하지만 그의 이름이 진정으로 빛나는 이유는 그가 유비의 꿈을 여러 차례 무너뜨린 동호의 두뇌였기 때문이다. 주유 175, 210, 자는 공근. 후한말 혼란의 시대에 태어나 젊은 시절부터 문무를 겸비한 인재로 이름을 날렸다. 그는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 일찍부터 병법과 음악, 정치에 능통했고 무엇보다 사람을 사로잡는 카리스마가 있었다. 그 매력에 이끌린 이가 바로 손책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젊은 시절을 보내며 우정을 쌓았고 이후 손책이 강동의 폐업을 일으킬 때 주유는 그의 오른팔로서 모든 전쟁을 함께했다. 손책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주유는 손권 곁을 지키며 동호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다. 그는 명목상으로는 대도독,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국가의 운명을 쥔 지휘관이었다. 그의 이름을 세상에 각인시킨 사건은 바로 적벽대전이었다. 조조가 북방을 통일하고 남하했을 때 손권과 유비는 그 거대한 군세 앞에서 절망했다. 하지만 주유는 달랐다. 그는 적을 꿰뚫는 통찰과 담대한 결단으로 단 한 번의 불길로 천하의 균형을 뒤집었다. 그의 불공성군 전술은 완벽했다. 풍양, 지형, 적의 배치, 모든 것을 계산해낸 그의 지략 앞에서 조조의 함대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다. 그날 이후 동호는 살아남았고 유비는 덕분에 세력을 키울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승리는 동시에 두 사람의 운명을 갈랐다. 유비는 전쟁의 혼란 속에서 기회를 틈타 형주, 남부, 니군을 차지했다. 주유는 그것을 보며 곧바로 깨달았다. 이 남자는 단순한 동맹이 아니다. 언젠가 우리를 위협할 자다. 그날 이후 주유는 유비를 견제하기 위한 여러 계략을 세웠다. 그는 손권에게 동생 손상향을 유비에게 시집 보내라 조언했다. 표면상은 화친, 그러나 실상은 감금이었다. 유비를 강동에 묶어두고 그의 군사적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치밀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유비 곁에는 제갈량이 있었다. 그는 주유의 속셈을 간파하고 조은에게 명해 유비를 지켜 귀환시켰다. 계획은 무산되었고 주유는 크게 분노했다. 그때부터 두 사람 사이엔 결코 메울 수 없는 심리적 전선이 그어졌다. 그럼에도 주유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서쪽의 익주를 정벌하고 마초와 연합하여 조조를 협공하는 동시에 유비를 완전히 제거하려는 거대한 전략이었다. 만약 그 계획에 성공했다면 촉한의 역사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잔혹했다. 계획을 실행하기도 전에 병이 악화되어 그는 단 3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숨을 거두기 전 그는 손권에게 한 가지를 당부했다. 유비를 조심하십시오. 그는 언젠가 강동을 위협할 것입니다. 그의 말은 예언이 되었다. 주유가 세상을 떠난 뒤 유비는 형주를 손에 넣었고 결국 익주마저 차지하며 촉한의 기틀을 세웠다. 주유가 살아있었다면 유비의 제국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가 떠난 후 동호는 한동안 중심을 잃었고 유비는 그 틈을 이용해 세력을 넓혔다. 주유는 평생 유비와 직접 칼을 맞댄 적은 없지만 유비의 마음속에는 늘 그 이름이 남아있었다. 그는 미남 장수였고 천재 전략가였으며 유비가 가장 경계해야 했던 적이었다. 유비에게 주유란 패배보다 더 두려운 존재,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만든 거울이었다. 3위 여포, 유비를 악몽에 빠뜨린 삼국 최강의 무장 여포 자는 봉선.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최강의 무장으로 중국 역사 속 무우의 상징이라 불린다. 기주 5원, 현 내몽골 자치구 출신인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힘과 무예로 이름을 떨쳤다.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솜씨는 가히 신의 경지였고 전장에서 창 한 자루로 수십 명의 적을 쓰러뜨릴 만큼 압도적인 전투력을 자랑했다. 삼국지연의 속에서 그는 적토마를 타고 방천화극을 휘두르며 관우, 장비와 맞서 싸운 전장의 신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여포는 뛰어난 무장이었을지언정 진정한 영웅은 아니었다. 충성과 의리를 모르는 그의 성정은 결국 스스로의 재능을 갉아먹었다. 유비에게 있어 여포는 단순한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 신뢰의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한 존재였다. 후한말 천하는 혼란했고 각지에서 군웅이 들고 일어났다. 여포는 처음에는 기주의 자사 정원 밑에서 복무했지만 더 큰 권력과 자리를 좇아 그를 배신하고 동탁에게 몸을 의탁했다. 그러나 동탁의 횡포와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왕윤의 괸과 초선의 유혹에 넘어가 스승이자 주군이었던 동탁을 죽인다. 이때부터 여포의 인생은 끊임없는 배신과 방황의 연속이었다. 원소, 원술, 장양 등 여러 세력을 떠돌며 몸을 의탁했지만 누구도 그를 끝까지 믿지 않았다. 충성 없는 자에게 충성은 돌아오지 않는 법이었다. 그런 여포가 유비와 얽히게 된 것은 195년 무렵이었다. 조조에게 패한 여포는 도망쳐 서주의 유비에게 몸을 의탁했다. 유비는 인자하고 포용력 있는 군주로 이름이 높았기에 장비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 결정은 유비 생애 최악의 실수 중 하나로 기록된다. 여포의 힘은 유비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삼국지연에서 호로관 전투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여포는 관우와 장비, 나아가 유비까지 세 명이 동시에 맞섰음에도 조금도 밀리지 않았다. 소설적 과장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여포의 실제 전투 능력은 역사서에서도 인정된다. 유비는 언제나 생각했다. 만약 장비가 패한다면 자신조차 여포 앞에서 무력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196년 여포는 유비를 배신했다. 유비가 남쪽 원술과 교전하던 사이 여포는 몰래 서주를 점령하고 유비의 가족을 인질로 잡았다. 유비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스스로 몸값을 지불해야 했다. 늑대를 집안에 들였다는 자조 섞인 한탄은 바로 이때 나온 말이었다. 이후 여포는 잠시 세력을 넓혔지만 오만과 경솔로 인해 결국 고립되었다. 198년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서주를 포위하자 여포는 최후의 순간에 유비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유비는 차갑게 조조에게 말했다. 그를 살려두면 언젠가 우리 모두를 해칠 것입니다. 결국 조조는 그 말을 받아들였고 여포는 199년 교수형을 당했다. 그의 죽음은 유비에게 있어 공포의 끝이자 경계의 시작이었다. 한때 유비는 여포에게 화해를 청하고 원술과의 싸움에서 중재를 부탁해야 했던 적도 있었다. 그런 추루의 기억은 유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는 깨달았다. 인자 한만으로는 세상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여포는 유비에게 있어 두려움의 화신이었다. 주유가 지략으로 유비를 압박했다면 여포는 순수한 힘과 배신으로 유비의 심장을 짓눌렀다. 서주를 잃고 가족을 빼앗겼던 그날 이후 유비는 다시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았다. 여포는 죽었지만 그의 그림자는 오랫동안 유비의 마음속을 짓눌렀다. 그렇다. 여포는 유비에게 단순한 적이 아니었다. 그는 경계의 상징이었다. 자비라는 이름 아래에 숨어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일깨워준 존재. 유비가 훗날 천하 3분의 지세를 세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쓰디 쓴 교훈 덕분이었다. 이위 장합, 조위를 지탱한 냉철한 명장, 유비의 가장 큰 걸림돌. 장합자는 준예은, 삼국시대 조위의 대표적인 명장으로 냉철한 판단력과 전장의 감각, 그리고 한치 앞을 내다보는 전략으로 이름을 떨쳤다. 하간군, 막현 현재의 하북성 출신인 그는 처음에는 원소의 휘하에서 장수로 활약했지만 관도대전 이후 원소의 몰락을 예감하고 조조에게 귀순했다. 그 한 번의 결단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이후 그는 조조가 가장 신뢰하는 장수 중 한 명으로 성장했다. 조조는 장합을 군의 뼈대이자 머리라 불렀다. 실제로 그는 장효, 악진, 우금, 서황과 함께 위오자장으로 불리며 조위의 군사력을 대표했다. 수많은 전장에서 장합은 단 한 번도 무의미한 싸움을 하지 않았다. 그는 항상 냉정했고 계산적이었으며 불필요한 희생을 만들지 않았다. 바로 그 점이 유비와 제갈량을 가장 괴롭힌 부분이었다. 217년 유비는 한중을 차지하기 위해 모든 전력을 쏟아부었다. 한중은 촉한이 북진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이곳을 차지하면 위나라의 심장부로 진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앞을 가로막은 이가 바로 장합이었다. 당시 한중 방어를 총괄하던 하후연이 황충에게 참수당하며
전선이 붕괴되었을 때 장압은 무너지는 전열을 단숨에 수습했다. 그는 지형을 이용해 방어선을 재정비하고 패주하던 군사들을 다시 모아 유비의 진격을 저지했다. 곽해는 조조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 위나라의 장수 중 유비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는 장압입니다. 이 위기를 막을 자 그밖에 없습니다. 그 말대로 장압은 한중을 끝까지 지켜냈고 유비는 결국 승리했지만 큰 대가를 치러야 했다. 병력 손실이 심각했고 그 후 한중을 발판으로 북진하려던 계획은 완전히 멈춰섰다. 유비는 승리했지만 결코 웃을 수 없는 승리였다. 유비 사후에도 장압의 이름은 촉한의 가장 큰 두통거리로 남았다. 제갈량이 북벌을 시작하자 위명제 조예는 즉시 사마이와 장압을 파견했다. 첫 번째 북벌에서 제갈량은 마속에게 가정가이드를 맡겼지만 장압은 그 허점을 꿰뚫었다. 경험과 냉정함으로 무장한 장압은 마속의 군을 순식간에 포위하고 전멸시켰다. 가정전투의 참패로 제갈량은 눈물을 머금고 마속을 차명에 처했다. 촉한의 북벌은 그날로 끝이 났다. 이후 제갈량은 다시 진창을 공격했지만 조예가 장압을 파견하자 그는 이미 결과를 예견했다. 장군이 도착하기도 전에 제갈량은 이미 물러날 것입니다. 그의 말은 현실이 되었다. 장압은 빠르게 진창에 도착해 방어선을 정비했고 제갈량은 더 싸울 여력 없이 철수했다. 경험과 예측 그리고 냉철한 판단력 그것이 장압의 무기였다. 231년 제갈량의 네 번째 북벌 때 장압은 또다시 최전선에 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운명이 그를 외면했다. 목문도 전투에서 추격전을 벌이던 중 그는 적의 화살에 맞아 전사했다. 그의 죽음은 조이에게 큰 충격이었다. 사마이는 눈을 감은 채 이제 천하의 균형이 흔들릴 것이다라며 탄식했다. 장압의 존재는 유비에게 단순한 적이 아니었다. 그는 두려움이었다. 유비가 두려워한 것은 그의 힘이 아니라 그 힘 뒤에 있는 냉정한 이성 그리고 끝없는 인내였다. 한중 전투 이후 유비는 더 이상 조이를 얕보지 않았다. 제갈량에게 장압은 또 다른 벽이었다. 여포가 광폭한 힘으로 유비를 압박했다면 장압은 계산된 냉정함으로 촉한의 희망을 짓눌렀다. 그는 칼 대신 시간으로 싸웠고 전장을 예리하게 읽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패배의 기억으로 남았다. 조이의 강함은 장압으로 증명되었다. 그가 살아있는 한 촉한의 북벌은 결코 성공할 수 없었다. 그가 쓰러졌을 때 제갈량은 잠시나마 하늘을 우러러 말했다고 한다. 이제야 길이 하나 열렸구나. 하지만 그 길은 이미 늦었다. 장압이 남긴 흔적은 너무 깊고 너무 냉혹했다. 1위 육손, 관우의 죽음을 부른 남자, 유비의 마지막 희망을 불태우다 육손, 차는 빼건, 동호의 명장이자 유비가 평생 잊지 못한 최대의 적이었다. 그는 조조나 사마이처럼 강력한 권세를 가진 인물은 아니었지만 단 한 번의 전투로 촉한의 운명을 바꿔놓은 사나이였다. 육손은 183년에 오군 지금의 강소성 소주에서 태어났다. 귀족 가문에서 자라 학문과 병법을 두루 익혔고 젊은 시절부터 총명하고 침착한 성품으로 유명했다. 처음에는 문관으로 경력을 시작했지만 그의 진짜 재능은 전장에서 드러났다. 주유가 세상을 떠난 뒤 동호는 한동안 장순환에 시달렸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육손이었다. 그는 손권의 신임을 얻어 점차 요직으로 올라섰고 언제나 겸손하지만 속은 깊고 치밀한 전략가였다. 219년 관우가 형주를 거점으로 북쪽의 조인을 공격하자 조조와 손권은 동시에 위기를 느꼈다. 관우의 세력이 너무 커졌고 유비의 영향력은 천하에 뻗쳐 있었다. 이때 손권은 뜻밖의 선택을 한다. 조조와 손을 잡고 관우를 치기로 한 것이다. 육손은 이 작전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는 관우에게 정중한 편지를 보내 그의 자만심을 자극했다. 당신의 용맹은 천하제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명성을 배우고자 할 뿐이지요. 그 한마디에 관우는 완전히 속았다. 동호의 움직임을 경계하지 않았고 그 틈을 타 여몽과 육손은 순식간에 형주를 점령했다. 후방을 잃은 관우는 고립되었고 끝내 도망치던 길에서 아들 관평과 함께 붙잡혀 처형당했다. 그 한 번의 계략으로 유비는 형주와 관우를 모두 잃었다. 그날 이후 유비의 눈에는 육손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았다. 221년 분노에 휩싸인 유비는 직접 군을 이끌고 동호를 공격한다. 형주의 원한을 갚겠다. 그는 수만의 병력을 모아 대군을 일으켰고 손권은 다시 한번 육손에게 모든 걸 맡겼다. 젊은 장군 육손은 싸움을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기다렸고 유비가 지치기를 바랐다. 여름의 더위, 험준한 산세, 그리고 긴 보급선 모든 것이 그의 계산 안에 있었다. 그리고 때가 왔다. 육손은 불길을 이용해 유비의 진영을 한순간에 태워버렸다.
산과 강이 붉게 물들었고 촉한의 병사 수만 명이 불 속에서 사라졌다. 유비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그의 이상과 야망은 그날 함께 불타 없어졌다. 이 이릉대전은 육손을 동호의 영웅으로 만들었고 유비에게는 생애 최대의 비극을 남겼다. 패전 후 그는 백제성으로 물러나 병들어 죽었다. 육손은 결국 직접 칼을 휘두르지 않고도 유비와 관우 두 형제를 모두 무너뜨린 셈이었다. 그는 겸손했지만 냉철했고 화려하진 않았지만 한 번의 전투로 역사를 바꾼 인물이었다. 유비에게 육손은 단순한 적장이 아니었다. 그는 이상과 현실의 벽이었고 끝내 넘지 못한 운명의 그림자였다.